배움을 즐기는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고대 종교 문헌의 묵은 먼지를 탁 털어내고 두루마리를 쫙 펼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보통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시나요? 아무래도 막 바다가 쫙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기둥이 솟구치고 약간 그런 스펙타클한 기적 이야기. 그렇죠. 거대한 군대가 기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신화적인 서사를 떠올리기 마련이잖아요. 아니면 완전 엄청 엄숙하고 신비로운 제사 의식 같은 것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네, 우리가 고대 기록을 특히 종교적 색채가 묻어있는 역사적 기록을 대할 때 흔히 갖는 선입견이 딱 그거거든요. 뭔가 초월적이고 영웅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할 거라는 기대감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고대 이스라엘의 기록은 그런 기대감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기적이나 마법 같은 건 단 한 줄도 안 나와요. 진짜 한 줄도 없죠. 네, 오히려 현대 거대 기업의 인사팀 사무실이나 아니면 무슨 국가기획재정부 구석에서 튀어나올 법한 그런 문서예요. 아주 빽빽하고 무미건조한 엑셀 스프레드시트에 가깝습니다. 와, 엑셀이요? 정확한 비유네요. 이름, 직책, 배치 인원, 그리고 관리 구역이 끝도 없이 나열된 거대한 조직도거든요. 오늘 다룰 자료가 바로 고대 문헌인 역대상 26장입니다. 사실 바로 그 지점이 이 텍스트의 진짜 가치거든요. 영웅들이 무대 위에서 막 화려한 조명을 받을 때 그 무대 뒤편에서 도대체 이 거대한 국가라는 기계가 어떤 톱니바퀴들로 맞물려 굴러가고 있었는지를 아주 날 것 그대로 보여주니까요. 맞아요. 거대한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건 결국 기적이 아니라 치밀한 행정력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심층 탐구의 미션이 바로 그겁니다. 수천 년 전 고대 국가가 물리적 보안을 어떻게 통제하고 막대한 재물을 어떻게 중앙으로 집중시켰는지. 그리고 멀리 떨어진 변방의 지방 행정까지 어떻게 장악했는지 보는 거죠. 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이 이름만 가득한 낡은 문서가 도대체 어떻게 고대 국가의 작동 방식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문서를 제대로 읽어내려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성전이라는 공간을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예배당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기도하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기도도 하지만 당대의 성전은 국가의 막대한 부가 모여있는 중앙은행이자 최고위층의 기밀이 오가는 최상급 안보시설이었어요. 와, 은행이자 안보시설이요? 네, 그리고 국가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정치적 심정부이기도 했고요. 한마디로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독립 컨트롤 타워였던 셈이죠. 아, 컨트롤 타워. 그렇다면 그 컨트롤 타워를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그 기록의 첫 부분을 보면 문지기들의 조직 체계가 진짜 상세하게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고라 족속이랑 무라리 자손들 이야기가 나오죠. 솔직히 저는 처음에 문지기라는 단어만 딱 보고는 아침에 그냥 문 열어주고 밤에 자물쇠 채우는 단순 경비 업무를 떠올렸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이나 조직 규모를 보니까 와, 이건 전혀 그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단순한 경비가 아니라 오늘날로 치면 막 청와대나 백악관의 비밀 경호국 아니면 핵심 인프라 방어부대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시크릿 서비스 같은 거군요. 네, 당시 성전에는 막대한 금과 은, 전리품이 꽉꽉 보관되어 있었고 국가의 중대사가 다 거기서 결정됐으니까요. 외부적은 물론이고 내부의 반란 세력으로부터도 이 공간을 아주 완벽하게 통제해야 했죠. 네네. 그 개취도를 보면 동서남북의 모든 출입구랑 물자가 오가는 창고, 심지어 외부로 통하는 살레겐 문 같은 큰 길까지 그야말로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보안망을 짰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철통보안이었죠. 제가 이 명단에서 특별히 눈여겨본 가문이 하나 있어요. 오베데돔이라는 가문인데요. 기록을 보면 이 집안에서만 무려 62명의 자손이 보안 업무에 투입됩니다. 한 가문에서 62명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한 가문에서 62명의 정예 요원이 배출된 건데 이게 단순히 머릿수만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기록 자체가 이들을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라고 아예 못을 박아두고 있어요. 엘리트 특수부대 가문 같은 느낌이랄까요? 네,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지점은 바로 그 능력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다른 가문을 묘사하는 대목에서도 능력이 있는 자라는 표현이 막 반복적으로 등장하거든요. 고대 사회는 철저하게 그 핏줄로 신분이나 직업이 결정되는 사회 아니었나요? 보통은 그렇죠. 하지만 국가의 명운이 걸린 최상위 보안구역만큼은 단순히 야, 너 누구 아들이니까 여기 맡아 이런 식으로 자리를 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철저한 역량 검증을 통과한 실무자들로 조직을 꽉 채웠던 거죠.
와, 그 능력 위주의 시스템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에서 제 머릿속에 탁 전구가 쳐졌습니다. 그 명단을 쭉 보다 보면 호서라는 보안 책임자가 자기 아들들을 요직에 배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 부분 되게 흥미롭죠. 그런데 맏아들이 아닌 시물이라는 인물을 우두머리로 세워요. 심지어 기록에 굳이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 아비가 우두머리로 삼았다. 이렇게 친절하게 주석까지 달아놨습니다. 맞아요. 굳이 이유를 설명해놨죠. 방금 고대 사회가 혈통 중심이라고 하셨는데 무조건 첫째 아들이 모든 권력을 독식하던 장자 상속 시대에 맏아들을 제치고 더 능력 있는 다른 아들을 발탁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당대 기준으로는 엄청난 파격 아닌가요? 완전 파격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이 파격적인 메리토크라시, 즉 능력주의가 시스템의 투명성과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투명성이요? 어떻게 결합되나요? 능력을 보고 사람을 뽑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도대체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잖아요. 고대의 기록을 보면 이 수많은 엘리트 보안 요원들의 근무지를 배정할 때 가문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전부 제비 뽑기를 했다고 나옵니다. 잠깐만요. 제비 뽑기요? 국가 최고 보안구역을 지키는 요원들을 배치하는데 약간 주사위 굴리듯 운에 맡겼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들릴 수 있죠. 아니 그건 너무 위험한 발상 아닌가요? 만약 이제 막 실무에 투입된 완전 신출내기가 제비를 잘못 뽑아서 국가 안보의 핵심인 정문을 맡게 되면 어떡합니까? 얼핏 보면 되게 무책임한 도박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시스템 설계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운에 맡긴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고도의 통제 장치예요. 인간의 개입을 차단한다고요? 네, 왜냐하면 성전의 모든 문이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살레겐 문처럼 큰 도로와 연결된 문이나 동쪽 문은 매일 엄청난 인파랑 물자, 즉 돈이 오가는 이른바 노른자위였습니다. 아, 권력이나 그 이권이 개입될 여지가 되게 많은 자리라는 거군요. 막 통행세를 걷거나 슬쩍 뇌물을 받을 수도 있는 위치니까요. 그렇죠. 만약 누군가 임의로 근무지를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유력한 가문이나 막 뇌물을 바친 사람들이 그 핵심 구역을 독차지했을 겁니다. 와, 그러네요. 시간이 지나면 특정 가문이 특정 문을 완전 사유화하겠네요. 마피아처럼 이권을 카르텔화하는 부패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는 인간의 얄팍한 계산이나 정치적 파벌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현대의 블라인드 채용이나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한 백지신탁 제도처럼요. 아, 혈통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룰에 무조건 승복하게 만드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었던 거네요. 네, 완벽하게 공정한 시스템이죠. 와, 듣고 보니 기가 막히네요. 무능한 자를 핏줄이라는 이유로 안 치는 것도 맞고 유능한 자들이 특정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도 이 제비뽑기와 막아냈다. 완벽한 견제와 균형이네요. 자, 이렇게 중앙의 보안 시스템이 철통같이 구축된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특수 요원이 수십 명씩 있다 한들 텅 빈 금고를 지킬 이유는 없겠죠. 그들이 이토록 막 편집증적일 만큼 철저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켜야 했던 대상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명단의 다음 그룹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재무 관리자들이죠. 맞아요. 국가 경영의 본질은 결국 자본의 통제력이 있으니까요. 기록의 중반부를 보면 이 막대한 재정을 책임졌던 고대의 재무부 관료들에 대한 데이터가 쫙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 곡관과 성물 곡관을 맡은 레위 사람들 이야기죠. 모세의 자손 스부엘이 최고 책임자가 되고요. 네, 게르손, 아므람, 이스라엘 자손 등등이 창고를 관리하게 되죠. 제가 이 재무부 명단을 쭉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야, 이 창고 스케일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이런 거였어요. 단순히 금화나 은화만 막 쌓여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돈만 있는 게 아니죠. 네, 그 창고 안에는 다윗 왕이 직접 바친 전리품부터 시작해서 군대 지휘관들이 전쟁터에서 막 노력해서 가져온 온갖 무기와 보물들이 끝도 없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약간 미국의 포트녹스, 금괴 보관소랑 스미소니안 박물관을 합쳐놓은 것 같았어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고대 국가에서 전쟁 승리 후에 얻은 전리품을 성전 곳간에 바친다는 건 그냥 단순한 헌금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나요? 물리적인 부를 축적하는 동시에 우리의 승리는 신이 허락한 것이고 이 국가는 신의 보호 아래에 있다. 이런 국가적 서사를 완전히 독점하는 행위였죠. 부와 권위가 한 공간으로 강력하게 집중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냐하면 제가 그 창고의 재물 목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이름 두 개를 발견했거든요. 어떤 이름인가요? 슬로목과 그의 형제들이 관리하던 목록 중에 그 거대한 국가 금고 안에 전임자인 사울왕 그리고 그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바친 물건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네, 그 부분이 아주 핵심이죠. 아니 다윗 입장에서 사울은 누굽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서 막 수십 년간 쫓아다녔던 철천원수잖아요. 치열하게 내전을 치렀던 적의 수장이고요. 그리고 아브넬은 그 적군의 칼날이었고요. 그렇죠. 목숨을 위협하던 적들이죠. 상식적으로 새로운 권력을 잡았다면 전임자의 흔적부터 모조리 불태우거나 녹여버려서 자기 이름표를 딱 붙이는 게 권력의 속성 아닌가요? 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자들의 재산을 굳이 국가의 성스러운 금고에 함께 보관하도록 둔 걸까요?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 당시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되게 아슬아슬한 정치적 상황이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겉보기엔 단일 국가 같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여러 지파로 완전 쪼개져 있었거든요. 아, 지역 감정 같은 게 심했나요? 심한 정도가 아니죠. 사울을 지지하던 북쪽 세력이랑 다윗을 지지하던 남쪽 유다 세력은 진짜 피비린내 나는 기나긴 내전을 겪은 상태였어요. 다윗이 마침내 전체 왕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북쪽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패배감과 다윗을 향한 반발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을 겁니다. 와, 겉으로는 통일이 됐지만 속으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꽉 안고 있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과 아브넬이 바쳤던 그 헌물들을 모조리 폐기하거나 전부 자기 소유로 이름표를 바꿔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북쪽 지파 사람들은 다윗이 우리의 역사와 정체성을 다 짓밟고 지워버렸다고 엄청나게 분노했을 겁니다. 완전 분열의 불씨를 그대로 남겨두는 셈이네요. 폭동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재산마저도 성물이라는 거룩한 이름표를 붙여서 국가의 중앙금고에 딱 편입시켜버렸습니다. 아, 조개 자산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빼앗은 게 아니라 아주 명분상으로 부드럽게 흡수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아주 치밀한 재무적 통합을 통한 정치적 화해인 거죠. 사울이 바친 물건이 성전에 딱 보존됨으로써 사울의 지지자들도 결국 이 국가적 시스템의 일부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이야, 과거에 우리가 비록 서로 칼을 겨누고 피를 흘렸지만 이제 그 모든 역사와 자본은 하나의 이스라엘이라는 큰 우산 아래 모였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거네요. 네. 그래서 이 거대한 국가는 단순한 은행이 아니라 과거의 내상을 치유하고 국가의 연속성을 굳건히 확립하는 거대한 용광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진짜 소름이 돋네요. 그 무미건조해 보이던 창고 재고 목록이 사실은 완전 분열된 국가를 하나로 꿰매는 정치적 마스터 플랜의 결과물이었다니. 역사적 기록을 제대로 읽는다는 게 바로 이런 재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은 중앙 권력의 핵심인 완벽한 물리적 보안 체계를 구축했고 흩어져 있던 국가의 부와 역사를 중앙 금고로 완전히 통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의 방향을 밖으로 돌려봐야 합니다. 중심부가 아무리 튼튼해도 결국 제국은 넓잖아요. 네, 변방 관리가 필수적이죠. 수도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외곽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중앙의 통제력은 대체 어떻게 뻗어나갔을까요? 그래서 기록의 마지막 부분이 성전 바깥, 즉 이스라엘 전역으로 시선을 확 확장하는 겁니다. 바깥을 다스리는 자들, 즉 지방에 파견된 행정관료와 사법재판관들의 명단이 쭉 등장하죠. 네, 중앙의 힘을 변방까지 전달하는 거대한 신경망을 구축하는 과정이군요. 이스라엘 자손 그나냐나 헤브론 자손 같은 엘리트 가문들이 지방 행정관으로 막 투입되잖아요. 맞아요. 이스라엘 영토 전체를 아우르면서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의 일, 그러니까 종교적 규범이랑 국가의 행정, 사법을 막 동시에 집행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이들이 파견된 숫자의 불균형입니다. 제가 이 기록에 나오는 인원수를 다 더해서 비교를 좀 해봤거든요. 오, 직접 계산을 해보셨군요. 어떤 점이 눈에 띄던가요? 인력 배치가 제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스라엘 영토를 요단강을 딱 기준으로 서쪽과 동쪽으로 나눴을 때 인구의 절대다수와 핵심 지파들은 전부 강서편, 즉 본토에 모여 있잖아요. 네, 서편이 메인스트림이죠. 그런데 이 본토를 다스리기 위해 파견된 관리의 수는 1,700명이에요. 반면에 강 동편은 지파 수로 따지면 전체 12지파 중 딱 2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만 사는 아주 작은 변방이거든요. 네, 동편은 확실히 인구도 적고 규모도 작죠.
그런데 이 요단 동편 지역에 파견된 행정 관료의 수는 무려 2,700명입니다. 중앙에서 훨씬 멀고 인구도 턱없이 적은 변방에 본토보다 무려 1,000명이나 더 많은 엘리트 공무원을 쏟아부었다는 건데 솔직히 이거 전형적인 세금 낭비,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이 대목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고대 국가의 리더가 국가의 약점, 즉 아킬레스건을 어떻게 인지하고 관리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지정학적 단서거든요. 아, 지정학적 단서요? 단순히 인구 비례로만 딱 계산하면 그 인력 배치는 심각한 낭비가 맞아요. 하지만 요단 동편이라는 지역의 지리적, 정치적 특수성을 딱 이해하면 이 압도적인 숫자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 동편 지역이 뭔가 특별히 막 엄청 위험한 지역이었나요? 일단 요단강이라는 거대한 자연 경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서 큰 강은 그냥 단순한 물길이 아니라 심리적, 문화적인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요단 동편은 암몬, 모압, 아람 같은 아주 강력한 이방 국가들과 국경을 직접 맞대고 있는 최전방이었어요. 아, 적국이랑 딱 붙어 있었군요. 네, 중앙정부의 시선은 닿기 어렵고 외부 적들의 군사적 위협이랑 이방 종교의 문화적 침투에는 가장 일선에서 노출되어 있는 그야말로 고립된 섬 같은 곳이었죠.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막 이방인들과 매일 부대끼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우리는 저쪽 강 너머 중앙정부 사람들과는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싹 트겠네요. 소외감도 들고요. 이탈로 이어지거든요. 다윗을 비롯한 시스템 설계자들은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이방 세력에 그냥 흡수되거나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해서 중앙에서 아예 떨어져 나가는 것을 국가 존립의 가장 큰 위협으로 본 겁니다. 아, 그래서 2,700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수의 엘리트 관료를 강 건너편 밀어넣은 거군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니까 아예 마음이 못 멀어지게 꽉 묶어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 2,700명의 행정관과 재판관들은 일종의 강력한 닻이었어요. 물리적으로는 중앙에서 툭 떨어져 있지만 행정과 사법, 종교적 생활 양식에 있어서만큼은 수도에 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훨씬 더 촘촘하고 강력한 중앙정부의 통치를 받게 만든 것이죠. 우와, 진짜 똑똑하네요. 멀고 위험한 변방일수록 방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압도적인 행정력을 투입해서 국가라는 거대한 공동체 안에 단단히 결속시키는 고도의 통치 전략이었던 거군요. 예, 위기를 시스템으로 돌파한 셈이죠. 와, 이 고대인들의 통치 메커니즘을 듣다 보니까 방송 초반에 우리가 약간 무미건조한 인사팀 엑셀 스프레드 시트 같다고 농담했던 게 조금 헌총 머쓱해지네요. 엑셀 파일 뒤에 엄청난 피와 땀이 있었던 거죠. 맞아요. 이 수천 개의 이름과 숫자 뒤에는 너무나도 섬세하고 날카로운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 그리고 거대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치열한 고민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진짜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한두 명의 위대한 리더나 영웅들의 결단이 세상을 바꿨다고 굳게 믿는 거죠. 영웅사관 같은 거요? 네. 하지만 영웅이 선코한 웅대한 비전이 현실의 척박한 땅 위에 깊게 뿌리내리게 만드는 건 결국 이름 없는 수많은 실무자들의 몫입니다. 누군가는 부패를 막기 위해 시스템의 구멍을 묵묵히 메워야 했고요. 누군가는 그 반대파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장부를 꼼꼼히 정리해야 했겠죠? 네, 또 누군가는 짐을 싸서 가족을 떠나 저 멀리 척박하고 위험한 국경지대로 파견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 빽빽한 명단은 그 지루하고 고된 일상을 묵묵히 버텨낸 사람들의 땀과 헌신의 기록인 셈입니다. 정말 깊은 울림이 있네요. 오늘 이 깊은 탐구를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현대사회의 조직구조와 연결해 보면서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결국 조직의 엑셀 차트와 예산 배정표를 딱 보면 그 조직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가장 소중히 지키려 하는지 그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맞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이 거대한 조직도는 국가 내부의 분열을 끔찍히 두려워했고 변방의 소외를 경계했습니다. 그렇기에 공정한 규칙과 포용적 재무 시스템, 그리고 압도적인 행정력을 통한 결속을 과감히 선택했던 거죠. 그래서 배움을 즐기는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수천 년 전 고대인들이 작성한 이 낡은 조직도를 거울 삼아서 지금 여러분이 속한 회사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조직도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이 고대 국가처럼 특정 핏줄이나 학연, 지연을 배제하고 오직 능력과 시스템으로 사람을 세우는 투명한 유연함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리고 반대팔을 적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의 서사를 묶어내는 진정한 포용력이 있는지도 돌아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소외된 변방의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1000명의 인력과 예산을 더 쏟아부을 수 있는 치밀하고도 따뜻한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까? 만약 훗날의 역사가들이 오늘날 우리의 행정문서를 쫙 발굴해낸다면 과연 그들은 우리 시대가 이 고대의 문헌보다 더 공정하고 체계적인 사회였다고 평가해 줄까요? 이 묵직하고도 매력적인 질문을 여러분의 생각 노트에 넘겨드리면서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